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 정희동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환절기라서 후두염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강의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받고서 조금 나아져서 나흘 전쯤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가끔가다 목소리가 좀 잠기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못 맞추기도 조금 악명이 있어서 시간을 열심히 잘 맞추려고 좀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물론 읽는 건 아니고요. 슬슬 보면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이 사진은 아마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지금은 안타깝게 화재로 소실이 돼서 없어졌지만 성북동에 있었던 간송이 사시던 한옥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는 이 사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가장 나중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해서 똑같아요. 그런가요? 똑같아요. 이 사진 찍었을 때랑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간송의 옛날 사진 보시면은 왜 대학 다니실 때그 방학 때 서울에 나와서 찍은 그 하얀색 두루마기에다가 중경이 쓰신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풍채가 이렇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질이 그런지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선미술관의 명사석학 수강자여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죠. 1938년도에 만들어진 간송미술관 그리고 또 보성고등학교를 1940년에 인수하셔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5년 정도를 민족교육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간송천황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송 선생님에 대해서 보통 이제 수장과 간송 미술관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또 간송미술관의 짧은 역사, 그리고 간송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18세기 조선 백자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이제 청자상가운동물명을 같이 두 점이 지금 대구간송미술관의 상설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국보인들 회원 전시책에서 나온 그림들이죠. 이 두 점이 아마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이 넘어갑니다. 이 그림이 이제 곧 지금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가 호암미술관도 그렇고 삼성문화재단의 창립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념을 해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 지금 이람제색도하고 금강총도하고가 나와 있는데 이람제색도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이제 물러나고 지금 여기 보시는 풍암내산 총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이건 탄음이정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대나무를 가장 잘 그리셨다고 하는 분이고 또 동시에 이분 이전의 대나무는 중국 대나무하고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서부터 시작해서 조선 대나무의 정형 같은 것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5만 원권이 있으면 저는 잘된 디자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조희룡의 그 외화하고 이 품축이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추사의 명선이라는 글이시죠. 또 추사가 그린 남매첩에 있는 박향문입니다. 그리고 임종훈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던 이미지들일 거예요. 뭐 TV에서도 나왔을 거고, 뭐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소장품들,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송의 돌 사진이세요. 1906년생이니까 1907년 사진이죠. 1907년에 사실 돌 사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진이 좀 귀했던 시절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어떤 뭐 주변에 보시면은 셀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사실은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도 어진을 유독 많이 그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남기는 것도 그렇지만 간송께서는 요즘으로 치면 약간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분이 있으셔서 뭐 그런 기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사진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는 물론 본인이 찍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도 뭐 요즘 뭐 라이카나 한셀블라드 같은 거는 그 몇백 년 된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던 그런 사진기였기 때문에 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본인이 찍힌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간송께서 휘문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사진이에요. 간송께서는 이제 그 효재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때 이제 소학교였겠죠. 를 나오셨고요. 종로에서 1906년에 태어나서 교재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06년생이시니까 4살 때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던 거죠.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3살 정도에는 1919년이죠. 정말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 사셨으니까 종로를 태극기의 물결로 물들였던 3.1운동도 직접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휘문고등학교에 나오셨는데 여기 간송이 어디 계신지 혹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십니다. 야구부 주장이셨어요. 네, 외야를 주로 4번 타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때는 도화 선생이라고 했는데 춘곡 고희동 선생이라고 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이제 서양 미술을 우에노 대학을 아마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양화가시죠 최초에. 근데 그분이 돌아오신 다음에는 오히려 서양화를 그리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그림을 많이 스타일들을 많이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창 선생하고 이제 교류를 통해서 천도 교인이기도 하셨고 뭐 그랬던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구부 주장을 하시면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그 교도 외국어고등학교가 감정을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 학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학교이고 뭐 교과도 우리나라 말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갑정원대 고시의 대회라고 하는 게 전 일본 학생 선수권 대회를 이제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고시의 대회는 각 현의 챔피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이때는 만주하고 조선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챔피언, 만주 챔피언 이렇게 나왔던 건데 만주 챔피언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게 2회전에서 떨어졌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팀이 사실은 8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각 현의 챔피언들만 모이는 그 대회에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16강전 때 그 전에 우승팀이었던 오사카 중학교 격파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사실 전년도 우승팀을 이겼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사진 하나 더 보여드렸는데 이건 아마 처음 보실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 잘생기셨죠? 가운데 있는 분이 간성이신데 요즘에 무슨 힙합 같은 거 하시는 그 굉장한 패션 센스세요. 바지는 한복 바지 옷을 입으셨는데 상의는 또 스웨터를 입으셨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 베레모에 W가 나와요. 휘문고등학교 베레모를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쓰시고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사진하고 역시 뭐 10대 20대 때는 좀 다르게 생기셨다 하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잘 알고 계신 사진인 거예요. 김영사에서 나온 그런 책의 표지를 또 쓰였었는데요. 잘생겼네. 사실 이 휘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에 법대 진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공부도 꽤 잘하셨고요. 또 미술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예술적으로도 미술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동기생 중에서 청구 이마동 선생이라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그 홍대 미대 학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2세대 정도 되는 서양 미술 화가 중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동기시니까요. 그래서 간성이 야구부 주장하실 때 그분이 미술부 부장이셨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면서 내가 너보다 미술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청구를 올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식민통치의 이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동경에 가니까 그냥 식민지 백성의 한 명이었던 것 뿐이죠. 근데 또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식민지 백성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그 1학년 때 여름방학에 나와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요때 귀국을 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이제 은사님이 이제 충국 선생을 찾아가고 이 충국 선생의 소개로 충국 선생이 그 고민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은 아마 본인도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서양을 공부했는데 돌아와서 다시 한국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민족주의 기를 들어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셨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이창 오세창 선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39년에 저희 보화관, 서울관중미술관에 있는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그 개관 1주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큰 사진에서 일부를 한 건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또 부채도 있고 또 모시적으로는 이제 그 시원한 한복을 입으시고 또 사실은 요 밑에쯤에 보면은 그 수박이 쫙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창과의 만남이 간성이 앞으로 가게 되는 그 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은 아버님이 영매 오경석이라는 분입니다. 추사 선생이 제일 아꼈던 제자 한 30명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똑같이 역관이었고 역관이라는 게 그 당시 뭐 통역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역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출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추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학 계열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면 중인이든 양반이든 상관이 없이 다 제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중인 출신의 제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님으로부터 이 추사로부터 내려오는 금석학이라고 하는 금석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청동이라든지 비석에 새겨져 있는 아주 옛날 수천 년 전 옛날의 글과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청나라 한 중기 말에서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는데 말하자면 학문의 근간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즉 한학의 대가이셨고요. 정각도 굉장히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깐깐한 이제 노인분으로 보이시지만 이분도 그 피가 끓는 열혈 청년이었던 20대 때는 갑신정년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것에 이제 주역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20살 때 이제 일본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던 분이다 보니까 나라는 뺏겼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와 문화가 더 뛰어난 민족이 그렇지 못한 민족한테 영원히 복속되는 일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남북조 시대도 그렇고 세계를 호령했던 이제 몽고 제국 원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언젠가 광복을 하려는 믿음이 있으셨고 그걸 그 광복 이후에 우리의 원래 갖고 있었던 민족 정신이라든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 문화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증거품인 이제 문화유산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40대 때부터 이제 문화보국이라는 걸 제창을 많이 하셨어요. 이때는 이제 60대셨는데 그러니까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딱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케미스트리가 맞는다고도 하고 간성과 위창이 만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위창으로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이제 문화보국이라는 것을 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벽에 부딪혀있던 상황이었고 간성은 이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간성이 태어나셨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살아계셨고 아버님 형제분들이 다 살아계신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한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세요. 큰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래 그 아버님하고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님 댁에는 작은 아버님 댁에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었던 큰 집에서 이제 양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이제 양부가 되시는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남은 거는 24살 정도에는 본인하고 생부이신 이제 그 아버님만 살아계셨다가 그 아버님마저도 돌아가시는 게 20대 중반입니다. 이때 이제 조금 더 후의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집안에 있던 그런 그 재물이 간성 한 분한테도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냐고 예상을 하게 되냐면 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한 6위, 7위 정도 되시는 정도의 이제 그 큰 재화가 이제 들어오게 된 셈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20대 중반에 만약에 그 정도의 재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정께서는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또 훌륭한 분을 만나셨고 본인이 원래 타고난 성품도 그걸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 같습니다. 위창을 만나자마자 간성에게 간성이라는 호흡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간성에서 성자는 뭐 소나무 성자니까 쉬운 글자니까 다들 아실 거고 간자는 산골물 간자입니다. 산골에 이렇게 흐르는 맑은 물이 있죠. 이게 좀 희귀한 글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상록수라고 얘기하는 침엽수들, 그러니까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워진 후에야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걸 안다. 왜냐면 나머지들은 좋은 때는 파랗다가 겨울이 되면은 양상에서 색깔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침엽수들은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어지럽고 힘들더라도 겨울이더라도 계속 푸르름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 간송이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문화보국의 일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인데 힘들 때에도 그 푸르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즉 간송이라는 것은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속에 그 시냇가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간송은 이렇게 문화재를 모은다는 게 사실은 내가 누구의 작품이 좋아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좋아서 글씨가 좋아서 모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보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모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광복 이후에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그런 미술품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야겠죠. 이 지식을 많이 쌓고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간송께서도 그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련을 쌓으셨는데 이 글씨는 이제 간송께서 쓰신 글씨예요. 해곡 최순호 선생님이라고 아마 문화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키우셨던 많은 이제 한 2세대 정도 되는 이제 미술 사학자들의 한 분이시죠. 아락서실이라는 요 현판은 한국동에 있는 이제 그 지금도 있습니다. 그 최순호 감이라고 해서 내셔널 헤리티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재 걸라고 써주셨던 글입니다. 해국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돌려주셔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네, 삼부랑 이제 삼부의 김원영 선생한테 써주셨던 글입니다. 두 분 다 나중에 뭐 국립정 박물관장이 되시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것도 역시 삼부 선생님께서 이제 작은 집을 짓고 나가셨을 때 써주셨던 겁니다. 이건 약간 수채화같이 보이는 이제 그 간송이 그릇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문인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당 주효니까 연못가에는 이제 작은 이런 그 오두막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가을이고요. 자, 이거는 사실 약간 세안도 비슷한 느낌이죠. 남맹첩이라고 해서 추사가 만드신 이제 그 난이 그림들이 모여 있는 화첩이 있어요. 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사 소요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기 계시는 요 고사,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요 분이 이제 어떻게 소요를 하면서 생각이 잠기는. 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필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사의 그림이 아니라 추사의 그림을 본다서 간송께서 방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필법들을 사용하셨던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릴 때 필법이 성취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코너에 보이세요? 뭐가 써 있죠. 이게 어자가 반 이렇게 90도가 돌려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간송께서도 뭐 옛날부터 다 그러시잖아요. 이 검약한 정신이 비춰나시기 때문에 저희 막내 고모가 글씨 연습하다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리신 걸로 저거 내 글씨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전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창 선생님, 스승인 위창 선생도 전각가로서는 아마 김태석 선생하고 같이 그 당시에 최고였던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위창의 제자이시니까 간송도 전각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끝에 있는 여기 북단장이라는 글씨, 이 도장이라는 여기 있는 한 3개 정도가 간송이 직접 새겨서 사용하셨던 도장이 있다고요. 이 중에 이제 위창이 새겨주신 것도 있고 놀라운 거는 중국이나 일본의 전각가로부터 또 소문이 들어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특히 문화나 학계에 있던 분들 중에서는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하고는 교류가 꽤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백석, 사실은 백석 제왕인데 이분이 생긴 것도 저 위에 보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당시가 굉장히 좀 국제적인 그런 교류가 많았던 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성북동 간송미술관 쪽에 실험용 가마도 또 하나 만드셔서 직접 도장에도 부으셨었어요. 이게 간송의 작품인데 여기 먼저 붉은색으로 닭이 그려져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동체라고 해서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료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붉은색이 나오는데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화가 이런 쪽보다 좀 철체나 이거보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색이 날아가 버립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발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로 발색을 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화분 있잖아요. 테라코타 같이 이렇게 애벌구이만 하는 화분 같은 경우에 물을 뿌리면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애벌구이만 해갖고서 붓을 이렇게 알려고 해서 대기만 해도 이렇게 쩍쩍 달라붙거든요. 물을 흡수하니까. 근데도 이 정도 그림을 그려내셨다는 건 또 필력도 어느 정도 굉장히 뛰어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조율가 꽤 높으셨던 것들을 이제 감독께서 만드셨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한남서림이라고 위에 이제 간판이 써 있죠. 지금 인사동에 가면은 물론 당연히 이 건물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위치석이 있습니다. 그 쌈짓길이라는 건물이죠.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남서림 그러니까 그냥 책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출판사 기능이 더 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보통 뭐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고전 문학 책들을 가장 마지막까지 출판했던 곳이 바로 이 한남서림입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백두영이라는 요 책방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의 손자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아버님이 의관이셨는데 뭐 의사 그러면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하고 관계없이 치료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의사분이셨는데 그래서 집안이 항상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백두영 선생은 나는 기필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책방을 선택하시고 출판사를 선택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많이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하셨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사서생경 같은 고서를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양반 집안에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서울에 올라가서 이걸 여기를 꼭 데려가고서 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양반분들하고 큰 집안들하고 연결이 많이 잘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워낙 그 조선 말과 뭐 대한제국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려오던 이런 귀한 책이나 서화 같은 것들을 좀 팔아서 이렇게 그 사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 한남서림에는 굉장히 잘 갖춰진 문고가 만들어져 있었고 성화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속께서는 여기 있는 이 한남서림을 1931년에 인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간송이 이걸 인수하셨다는 거는 이미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관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고를 이미 소장에 넣어서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으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한남서림은 그 이후로는 간송의 이런 소장 활동의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간송 소장품들에는 어느 정도 경향 같은 방향성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본이나 중국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미감각, 센스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모으시고요. 또 그 중에서도 같은 이게 만들었던 시대하고 이제 같은 동시대의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모으시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단원은 굉장한 천재였고 이 그림들을 모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단원의 아들이라든지 뭐 제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계통적으로 모으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간송은 그렇게 모으셨거든요. 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 교양서적 미술사 책들도 읽으시지만 그런 책들이 그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모으셨는데 특히 같은 책도 가급적이면은 3권 정도를 모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상태가 좋은 거는 자료가 아니라 이제 그런 유물로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둘은 연구용으로. 왜냐하면 책이란 건 자료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책들은 그렇게 2권 이상, 3권 정도까지도 갖춰져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간송께서 왜 이렇게 수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뭐 무료청자 같은 게 그렇죠. 무료청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12세기, 13세기로 들어가서 상감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무료청자는 그러니까
청자 셀레도니아라고 얘기하는 그 도자는 전 세계 소리나라 제일 잘 만들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경제정선 미술관이죠. 경제정선의 그림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지금 호암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경제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 199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단신 250주년 전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간송,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삼성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이제 단원의 작품들이 나왔고 그런 전시에 혹시 자기 작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나가게 되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셋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정말 주요한 작품들을 갖고 계신 개인이건 혹은 다른 미술관 같은 기관이건 다 출품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도록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그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되게 중요한 전시였었는데 그런 전시랑 비슷한 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간송하고 이제 그 삼성문화재단이 같이 만든 전시가 그 호암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전입니다.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60주년 되는 해이고 내년이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사실 3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트로 된 전시입니다. 지금 호암에 가셔서 그 경제 전시를 보시고요. 내년 가을에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또 그것에 좀 개편이 된 전시가 나오는데 이번 전시에 안 나온 작품들이 또 그 내년 가을에 대구 간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서 그 두 전시를 다 보시면 완전히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시에 또 안 나오게 되면은 본인 작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으셔야지 평소에는 잘 작품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셔서 경제 전시로는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완성된 그런 전시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 경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경제가 그리고 그랬던 18세기, 19세기 후반,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산수화를 그릴 때, 풍경화를 그릴 때 우리나라의 풍경을 사생을 해서 그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관념산수라고 하죠. 중국에 있는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향주의 대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산이라든지 뭐 장강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의 풍경을 상상해서 그리거나 또 이 목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판화로 되어 있는 미술 공부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 장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본인의 화가로서의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때부터 경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경산수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수화의 기법, 그다음에 철학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완성시키신 분이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는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인왕산 있죠? 네, 그 청와대 뒤쪽 인왕산, 백악산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산이 뭐 아시다시피 바위들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산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면 김창업이라고 해서 율곡계열의 이렇게 그 학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승이셨고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4,200명이라고 해서 경제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실 겁니다. 이분하고 경제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천 같은 분이 진경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을 시로 읽었다면은 이제 경제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구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경이라는 건요. 실경이라는 게 있고 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경이라는 거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real view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진처럼 그 풍경을 그대로 그리는 게 실경입니다.
사실 서양 미술에서의 풍경화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전까지는 풍경화라는 이제 독립돼 있는 이런 이 화풍이 없었었고요. 어떤 그림의 배경으로 쓰이는 정도였었는데 풍경화라는 게 나타나는 거는 뭐 빨리 잡아야 한 16세기, 15세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수천 년의 이제 이 산수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동아시아 쪽하고는 전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상상으로 그렸던 신화적인 그림을 배경해서 실제로 이 사생을 해서 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리얼 뷰, 이제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는 실경 풍경화라는 게 유행을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경이 리얼 뷰라고 하면은 진경은 트루 뷰입니다. 자, 리얼하고 트루는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치 판단이나 철학이 들어가야지 트루라고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풍경들이 실제로 특히 총석정이라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기도 한데요. 실제 여기 가서 보면 이런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렸던 경제는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머릿속에서의 본질을 그려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 있는 원래는 여기 막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있는 언덕들을 없애서 배세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그 광활한 느낌. 아마 여기 있는 이 총석 정회에서 보셨으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탁 튀어 있는 어떤 부분을.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좀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여야 되는데 왼쪽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도 같이 펴가고서 왜냐면 큐비즘 입체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이 구도를 필연 바꿉니다. 바꿔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이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게 진경산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금강내산이라는 그림이죠. 풍악내산 총남이라고 이제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화첩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내금강 전체를 그린 겁니다. 금강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군데가 있죠. 내금강이 있고요. 바깥쪽에 외금강이 있고 바다 쪽으로 면한 해금강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청간정이나 아니면 총석정 같은 부분이 해금강을 그린 거죠. 이건 이제 내금강을 그린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밑에서 사람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드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를 조감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처럼 몇백 미터를 떠서 보면 실제로도 이런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텐데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금강이란 건 이렇게 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흑산이 있죠. 토산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음과 양으로 봤을 때 음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바위산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바위산은 악산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양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대극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산이기 때문에 금강산이 그렇게 중요한 산인 거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약간 연꽃 봉우리 같기도 하죠. 네. 이것도 이제 유명한 비단이라서 촬영이 조금 좀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는 이 정자가 압구정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압구정 18세기 압구정을 그린 거고 여기 보시는 이 진안산이 남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렀던 거고 여기는 말하자면은 지금 구현대 아파트 이 함량이대감에 이제 그 압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광진이니까 광진구 지금 있죠. 광진이라는 게 이제 광나루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나루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요 어떻게 보면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요 밑바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야차산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쉐라톤 워커힐 호텔인데 보시는 게 이제 큰 집들이죠. 네. 보관대작의 별장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부터 좋은 땅들은 다 부동산에 대한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송파집입니다. 송파다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사실은요
지금의 성촌 호수예요. 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19세기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물줄기가 바뀌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의 물줄기는 성촌 호수 있는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에 지금 롯데월드 타워가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성벽이 있죠. 네. 이게 남한산성입니다. 아, 지금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에 가보시면은 그 성벽 위로 이렇게 웃자란 소나무들이 쫙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악내산 청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악산이라는 건 금강산은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사계절이 너무 달라서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풍악산이니까 가을 금강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 겨울 금강산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너무 훌륭한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실제로도 여름 금강산의 이름이었던 복례산 같은 경우는 중국 전선에 나오는 신선들이 모여 산다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 학자들도 그러고 좀 많이 깨어있었던 일본 학자들도 평생 꼭 가보고 싶었던 요즘 뭐 버킷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금강산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금강산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었고요. 정말 저는 사실 불행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신선들이 모여 살 만큼 굉장히 좀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시가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4월 30일 날 끝났는데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저희가 이런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몰입형 미디어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내산이라는 작품에서 보시면은 그 어떻게 보면 연기가 어린 상서로운 산이다라는 느낌을 잘 살리도록 만들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진경산수라는 게 탄생했던 그 역사적 배경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가 18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갈라놓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전기 쪽에 있는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풍의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화가 개개인의 그런 개성으로 그렸다면은 이제 후반부에는 확실한 조선색이라고 드러내는 이유가 사실은 명나라하고 조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통성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명나라가 워낙 처음부터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위에서 조금이라도 아래로 흐르게 만드는 거죠. 영향이 28세기에선 사실은 28세기의 조선의 이런 화풍 같은 것들이 중국의 영향을 거꾸로 주는 그 정도로 뛰어났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청나라가 생겼죠. 청나라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주족이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만주족은 사실 오랑캐니까 지금 동북아에서 중화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조선밖에 안 남았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 자신감 뿜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조선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가장 조선적인 것이 중화다라는 생각에서 조선중화 혹은 소중화 사상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이 진경학파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숙종대부터 영정조 시절까지의 한 120년가량을 저희 그 간송미술관에서 이제 진경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이 바로 이 경제정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이죠. 고려 청자 그러면은 거의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 원 안에는 학이 있습니다. 근데 원 바깥에도 이렇게 학이 있거든요. 자, 원 밖에 있는 학은 아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원 안에 있는 학은 다 위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구름들이 있죠. 그
말하자면 원 밖에도 원 안에도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합문 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 이제 사실은 69마리 학들이 있는데 마치 1000마리 학이 수많은 학이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서 천합 예병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꼭 짚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성님이 초창기에 오셨던 그런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집어서 이곳에 이제 수장되는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간송은 요즘 MBTI를 치면은 아주 대문자 I셨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걸 모았어 아니면 뭐 이런 스토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거의 소장님 당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건 거의 없는데 보성학교 인수하신 다음에 학생들을 워낙 많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지라든지 그런 곳의 원고는 제법 좀 남아 있습니다. 즉 간송이 소장이나 이런 문화재에서 얘기했던 직접 말씀하셨던 글들의 거의 대부분은 보성학교 학생들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신 말씀은 없는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장영수 씨 같은 정말 유명한 거관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분들의 이제 회고당 뭐 이런 데서 이제 짜맞추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근거를 좀 맞춰놨던 얘기입니다. 자, 이 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려 시대 청자의 정말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3세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건 아니죠. 청자라는 이런 셀라돈이라는 이런 도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송나라 정도에 중국은 뭐 자기가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부터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분류해서 셀라돈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형태의 청자, 셀라돈이 나오기 시작한 건 송나라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그 절강성에는 월주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월주요에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략 한 10세기 정도겠죠? 11세기, 10세기 정도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발명은 송나라가 했지만 이걸 최고로 잘 만든 거는 고려입니다. 심지어는 고려는 강진 쪽에 가면요 엄청난 이제 그 자기를 만들었던 그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만들었던 이 청자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TV나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고요 뭐 럭셔리 곳입니다. 뭐 프라다나 아니면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반도체라고 수율이라고 하죠. 실패해서 안 나오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의 이런 비율이 있는데 굉장히 나쁩니다. 수백 점을 만들어야지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한 럭셔리 굿이었고 실제로 원나라 때 무덤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뭐 황족이나 왕족 정도 되시는 분들의 무덤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갖고 있으면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명품이었던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타깝지만은 요 사진 정면부고요. 뒤쪽에 보면은 36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전시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이제 대구 관성미술관에도 있지만 뒤에 이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도구를 분들이요 삼친봉이라고 해서 얇은 쇠막대가 있는데 아무 무덤에다 그냥 무조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쑥 찔러 넣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니까 쨍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있다고 파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삼친봉에 찔린 상처들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것도 그 상처가 있어서 아마 개성이나 아니면 강화 쪽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우연히 그런 식으로 도굴이 돼서 발견된 다음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마에다 사이이치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인 거가 손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이지만 경성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꽤 나름 오래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걸 손에 넣는 순간 이제 직감을 합니다. 이제 인생 역전 팔자를 고칠 그 명품이 집에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뭐 당연히 흑백 사진이지만 찍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쫙 뿌립니다. 사올 사람, 살 사람은 오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걸
제안을 한 게 총독부박물관이었고요. 조선 총독부에서도 박물관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양가 박물관을 이제 이어받아서 총독부박물관 시절에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예산을 10,000원을 책정을 했대요. 그 당시에 대충의 이제 그 비율로 따지자면은 서울에 있는 기와집, 좋은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정도 하던 시니까 집 10채 정도의 굉장히 큰 가격이죠.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사실 아무리 일본인이라도 총독부가 나섰는데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도 안 팔았다는 거는 택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30살도 안 된 조선인 청년이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여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청자는 조선 사람이 모으던 데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성화나 백자 정도를 이제 조선 사람들이 모으고 일본인들의 거의 동부대였거든요. 청자 시장은. 근데 이제 조선인이었으니까 또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이 마이다는 뭐 그냥 보다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여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얘기하는데 2만 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20채 가격을 얘기하고서 흥정은 없다. 없으면 이제 돈 없으면 가다라는 이런 태도였는데 이분이 가방에서 2만 원을 차곡차곡 꺼내서 중국에서 가져가고 뭐에 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사실 샀을 때 그렇게 비싸게 당연히 안 줬을 테니까. 근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 마에다 상이치로의 장인은 더 유명한 거관이거든요. 일본하고 경상 왔다 갔다 하는 거관인데 이 양반이 정보를 줍니다. 상이한테. 그거 안 팔았지. 오사카에 있는 뭐 지금보다는 재벌 같은 사람이 이거 진짜 갖고 싶어 한단다. 돈 얼마든지 주겠단다. 라고 했는데 그거 벌써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흑백사진을 제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소장가가 일본인 소장가가 그 사진에 후딱 반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서울까지 왔답니다. 경성에 와서 그 마이다를 통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의 이런 거라서 간송이 모르는 청자들은 이제 신보 기조라고 하는 이제 일본인 법안을 통해서 모았어요. 일본인 중에서도 이제 간송의 이 철학에 공감을 해서 이제 협력을 해줬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보 기조라는 그 일본인 법안인데요. 그렇게 연결이 돼가고서 그 당시에 이런 소장가들 사이에서 예의상 어떤 것이 이렇게 와서 이제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이제 또 보여드리는 게 또 예의라서 그것도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고 해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일본인 소장가가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혹시 제가 사셨던 가격에 2배를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일주일 만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는 셈인데 그때 간송이 하셨던 말씀이 이 청자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지고 오시면 그건 제가 정당한 값에 사드리고 이거는 샀던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리냐. 그러니까 그냥 되게 예의를 가졌지만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소문이 이렇게 막 그 거기에 관련된 거관들을 통해서 퍼지면서 그 입소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바이럴이라는 그 입소문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지지만 최소한 그 업계 안에서 이제 소문이 퍼지는데 간송이라는 전원필이라는 그런 굉장히 젊은 소장가가 조선인이 있는데 의지가 세고 이 통이 크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물건 나오면 무조건 일단 거기 먼저 찍고 가보자. 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초창기에 이제 소장가로서의 간성에게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전시점이죠. 네, 월화정리는 여기는 이제 30점의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몇 점이 특히 더 유명하고 좋아하시는데 상춘양이라는 보시면 여기 밑에 이런 석축이 있죠. 네. 그 뭐냐면 여기가 뒤에 산이 있어서 야외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원, 큰 집에 정원에 이렇게 연못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서서술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왜냐면 서서갈비처럼 서서집이라서 다 서 있죠. 근데 여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서서 먹게 되면 빨리 먹고 빨리 가잖아요. 회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되게 제일 중요한 거를 확보를 하는데 앉아서 먹으려면 가격이 3배가 된다. 돈이 많으면 앉아서 먹고 아니면 빨리 먹고 가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그림들이 담겨 있는 게 해원전시첩입니다. 근데 아마 이 해원전시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서 잠깐 또 이제 브레이크를 갖게 되는데 이 해원전시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갔던 그림입니다. 이 화첩이.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이 토미타 상계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런던, 파리, 뉴욕에도 지점이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그 아트 딜러였는데 거기서 이미 갖고 있을 그 도미타 기사부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도미타 그 상회에 이제 그 회장이 갖고 있었던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해원의 거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닌 게 해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나름 유명했었지만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가 단원같이 생존에서도 유명했었고 계속 유명했던 사람이 있듯이 해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원의 그 아버님이 신한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셨고 도화서 화원이었거든요. 해원도 도화서에 합격을 했다라는 기록은 예를 들어서 위창 선생의 여성화직이나 이런 책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활동은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한평이라는 아버님이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같이 근무하는 거는 상피 제도로 해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은 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신한평은 어진 작업에 한 2번이나 참여하실 정도로 중요하고 유명한 화원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오래 사셔서 아들이 회원을 거의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아마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회원처럼 재능은 있지만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집안의 사대부가의 그러니까 서자라든지 그러니까 정실분이 양쪽 아니면 왕족들 웬만하면 벼르기를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은 사생을 안 하고는 그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생활을 같이 했던 어느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18세기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점이나 있기도 하고요. 이 그림이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해져서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학의 책이 나오고요. 사실 그 책 때문에 이 해원전시집이 알려지게 됐고 조선에서도 거꾸로 간송다음 알게 됐을 텐데 이 그림은 왜 중요하냐면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한복들이 있죠. 이런 한복들이 아마 저보다 연배가 좀 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테지만 옛날 사극에 보면요 한복들이 흰색 아닌 검은색이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화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식 유분이라는 건 쉽게 상하거든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색깔이 빠지고요. 또 섬유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특히 비단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이렇게 부장품으로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집안에다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색깔이 알 수가 원래 형태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완벽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복 연구가라든지 한복 디자이너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화첩 덕분에 한복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예술작품으로의 가치도 있지만 사료로서의 가치, 복식사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족께서 이거를 가서 그냥 닫고 살기에는 이게 너무나 유명해진 그림이라서 일본에서도 담배는 전매청에서 했거든요. 그 담배값 동안에 디자인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라서 이걸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거의 한 3년 이상을 그 도미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해서 간신히 구입을 하면서 다시 한해타를 건너서 우리나라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상서라고 해서요. 이런 작품을 보관한 상자 위에다가 뭐 따로 이렇게 별도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위창 선생이 남기신 그 상서에 보면요. 감성 전문이 몇 년을 별러서 고생을 해서 이 화첩을 만드는데 식품이라고 불렀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복식의 태반은 지금 없는 것이다 라고 쓰이셔서 그런 의미에서의 맥락에서의 중요성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서 한 5분, 10분 정도 쉬시면